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출국인데, 러시아로 출국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차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국빈만문 이런 게 아니라 포럼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럼이 뭐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이거의 동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훨씬 큰데 네. 뭐 중국도 뭐 AI, IB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은행을 만드는 것처럼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이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포럼입니까?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올해가 세 번째고요. 주요 참석국은 역시 러시아가 개최를 하니까 러시아를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북한은 1차 때는 대표단이 왔었지만 2차부터는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아주 빡센 일정으로 러시아를 가셨죠.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럼에 안 가면 미보여요.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급 정도 되는 국제적인 인물이 저번에 유럽 갔을 때 G20 갔을 때 푸틴이 미스터 문 꼭 와줘 해서 갈게 하고 간 이런 행사예요. 새끼손가락.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다보스 포럼만 해도 다보스 포럼은 기억나실 거예요. 박근혜가 가서 생쇼하고 던 곳이잖아요. 원래 다보스 포럼은 친목질이죠. 경제 또는 뭐 정치인들이 친목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파생되는 효과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다보스 포럼이고, 동방경제포럼이 뭐겠어요. 이스턴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스턴 이코노믹 포럼이잖아요. 유럽이나 중국에 그쪽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제 세계 4강에 들 수 있나요? 그렇게 부를 수 있나? 군사 경제력을 다 합쳐서? 경제력은 좀 떨어지고요. 군사력은 G2죠. 예, 그다음에 이제 G3가 중국 정도 되는 거죠. 예, 경제력은 이제 지금 많이 중국한테 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아닙니까? 예, 러시아가 제일 넓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못 쓰는 땅. 이라고 예전엔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자원이 기술 문제죠.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그래서 사실 이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도 러시아가 극동지방, 연해주 지방이라든지 이런 블라디보스톡 쪽을 향하는 극동지방의 자원 개발과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북한 나진까지 원유 라인이 들어와 있어요. 원유 공급을 해요, 북한에.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석유를 가공해서 또 수출도 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천연가스와 원유 라인을 우리나라까지 내려보내는 거예요. 동해안 라인을 따라서. 예. 지금 가장 큰 숙제가 그거고, 일본은 자기들 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북방 4개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어려워요. 러시아와 거의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부동항 이야기는 뭐 한 수십 년 들었던 이야기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그 해저터널을 뚫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는 북한만 없다면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북한하고 통일만 된다면 최고죠. 통일 안 돼도 돼요. 그냥 친하게만 교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차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오늘 심심한데 이번 주 연휴에 북한 평양이나 좀 갔다 오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냉면 먹으러 가자. 택시비 8만 원. 장난차 시간 함흥 정도 갔다 와야지. 아오지 탄공 한번 갔다 오고. 체험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중에 젊은 층에서 그런 게 인기라잖아요.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일본 도쿄에서 점심 먹는 게 유행이에요. 어떤 부류들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두만강 정도 갔다 오면 돼. 드라이브로. 도로 뚫어가지고. 자전거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과의 만남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유치 이런 거니까 그런 걸로도 과거 이미 예약되어 있는 그런 자리긴 했지만, 북핵이 터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외교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과연 미국이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핵심 코어는 그거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사실은 북한 교역량의 90% 차지하니까 중국만 딱 닫아놓으면 북한은 일단 옴짝달싹 못하는 분위기지만 무역이란
북한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이득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위에 있는 삼성 정도의 지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아까 말한 송유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국 쪽의 송유관을 막으면 되느냐. 그러면 러시아 쪽 송유관 쓰면 되는 거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혈맹처럼 따르는 북한을 버리긴 좀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는 더 한술 더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을 봐요. 러시아의 입을 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북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엄청나게 화내는 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미국이 화를 덜 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강경 노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해놨으니 그러면 푸틴한테 가가지고 북한 좀 제재합시다라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으니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세계 평화를 해치니까 화를 내긴 하지만 러시아로 하여금 그런 제재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의 균형에 의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런 조합을 만든 게 아닌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다고 믿고 싶기도 한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렇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거다라고 그 외교팀에서 그 예상한 거일 수도 있죠. 이게 중국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북미 관계에서 지금 완전 카운터인 거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러시아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만큼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당장 문재인, 푸틴 두 프레지던트가 만나는 게 아니고 우대 설정을 하잖아요. 예. 미리 만난 사람들끼리 그럴 때 이럴 수 있어.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여기서 동방 경제 포럼의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기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주는 건 사실 무한당하는 이야기거든요. 미리 의제 설정을 할 때 그 정도의 어떤 결론적인 대화는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푸틴이 미쳤습니까? 쓸데없이 막 어떤 말도 좋은 말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북핵 문제와 북한의 그 ICBM 미사일 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거기에 콧괴에서 끌려가고 있는 중국이 지금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당사자는 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중국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북한한테 콧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준당사자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는 미국적인 시각에서도 중국은 준당사자야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거 아니라고 지금 계속 빼고 있는 거고 직접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얽혀 있는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러시아예요. 네. 러시아 입장이 가장 객관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러시아는 미국과 척을 요즘 안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러시아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트럼프 자체가 러시아의 스파이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만든 대통령. 욕을 받고 있죠. 예. 이를테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근혜에게 이명박이 있다면 트럼프에겐 푸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북핵 문제에서 가장 즐거워하는 애들은 러시아 애들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부딪히고 있는 물론 이제 김정일까지 포함해서 같이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법을 제시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미 예전에 김일성 시대 때부터 어떤 그러한 해법을 꾸준히 제시해오던 나라예요. 계속 미국에게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 그리고 대화와에 관계된 스케줄들을 계속 러시아가 제시해왔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나라도 사실은 러시아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푸틴이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중재를 나서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러면 단숨에 전 세계적으로 정치인의 그 역량이 시진핑을 압도하는 그러한 타이밍이 왔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그래요. 정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수상이든 뭐
대통령이든 예. 간에 그들끼리의 외교는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처럼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외교 무대에서는 약속 겨루기 같은 게 많아요.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푸틴과 김정은이 어느 정도 조율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명분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는 면이 서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까이면 안 되잖아.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아베 뺄게. 아베는 나중에 들어오는 거 싶다. 이게. 걔는 빼도 돼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조율 끝에 서로 예상이 되는 그런 끝에 결론적으로 결말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6차 핵실험이 이 사태의 클라이막스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거의 지금 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끝나가는 단계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푸틴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봐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항상 대북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 꼬리 내리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저 북한의 핵 문제를 어찌됐든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강경 노선을 띌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러시아까지 강경 노선을 띈다고 하면 중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따르겠다라고 중국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예요. 개별 제재는 못한다 대신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의견에 동참을 했다 하는 순간 북한으로서는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피차간에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는 상황은 원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럼프 좌푸틴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좀 맞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요. 북한이 외교는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박근혜는 미일 밑에 종속 개념으로 한을 뒀어요. 근데 북한이 자존심 하는 센 놈들이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남북이 갈렸을 때 신탁 통치라는 걸 하잖아. 미국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이 물러가고 난 뒤로 북한은 굉장히 자주적인 통치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내전 가습 같은 거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중국은 뭐 맞는 길 것 같고 러시아나 미국도 맞는 길 것 같지만 그들도 외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야. 트럼프도 정권으로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베를 수적으로 썼던 오바마. 우리가 보기에는 오바마는 굉장히 진보적인 대통령이어도 하는 짓 외교는 아베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외교하고 있었잖아요. 지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국가 간의라는 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뭔가 군사력이 센 놈이든 경제력이 센 놈이든 우호적으로 지내는 놈을 강대국도 많이 만들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을 버리고 싶다가 아니라 너랑 친하고 싶다야. 네. 지금 실제로 트럼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박근혜는 그런 외교를 못했는데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목소리를 막 내주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푸틴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시진핑 만나가지고 친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시진핑도 애가 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북한의 송유관, 석유 공급을 끊어버리면 자기도 타격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혈맹이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 근데 대안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국경이 뒤에 조금 있어요. 그 우리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그쪽으로 들어오면 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강한 제재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으면 북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 쪽으로 기욱. 시진핑도 말 함부로 못하는 거고 푸틴도 함부로 말 못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2017년에 들어와서 그러한 현상들을 확증시켜주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북한의 그 관영 매체, 북한은 관영 매체밖에 없잖아요. 관영 매체에서는 이미 북한의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친근한 나라 1위를 2017년에 러시아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중국은 2위를 밀려났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국이 북한에 가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오판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는요. 김정은이를 한 번도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맞다. 저번에 박근혜 같은 행사도 안 불렀었지. 네. 김정은은 아직 중국 방문을 못했어요. 집권하고 나서도. 그때는 김정은이가 안 간 거 아니었나? 못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 서열로 네. 국가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갔던 걸로 저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도 김일성 사후에 한참 있다가 갔거든요. 중국을. 초대를 해주질 않아서 못 가요. 김정은도 현재 그런 상태고 중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김일성 시대의 북한과 사실은 지금 현재의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같은 혈맹으로서의 북한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예요. 뜨거운 감자인 북한이 된 거지 중국이 애지중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요. 북한을 버리면 자기들이 국경선을 마주봐야 되고 북한을 끌어안자니 너무 자기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입장인데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담감이 없는 나라예요. 북한 같은 나라 어쩌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큰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북경과 북한은 가깝습니다. 모스크바와 예. 북한은 엄청 예. 멀어요. 예. 핵을 만들어서 블라디보스톡 밑에 딸려 있는 변방국가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도 설마 모스크바까지 못 쏠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모스크바는 유럽에 가까워. 예. 그래서 그런 전망들이 나와요. 중국이 지금 뭐 세컨더리 보이콧 예.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은 없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원수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미국 때문에. 예. 그리고 그쪽 시각은 이런 게 있다니까. 미국 지들은 핵무기가 수천 발이 있으면서. 수만 그러니까 발 이게 있죠. 푸틴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음. 나도 있고 미국도 음. 있고 중국도 있는데 북한한테 경제 제재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은 그런 거잖아요. 석유를 안 보내면 6개월 내에 투항할 거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무역을 못하게 하면 북한은 굶어 죽을 거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혈맹이 된 관계가 다 깨지는 상태로 갖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간에. 그러니까 트럼프만 안달이 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넘었다고 하는 건 그래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도 할 만큼 하고 못 이기는 척 대화의 장으로 한번 나가볼까?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는 트럼프한테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거거든요. 예. 평화협정 맺어주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핵 없애면 해줄게 요거거든.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존심 싸움 같은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김정은한테만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도 억지일 수 있어요. 그 시각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네. 뭐 그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적 타결이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포괄적 타결 쪽으로 갈 건데 포괄적 타결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북한 간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맺는 것과 동시에 핵은 폐기하고 이게 포괄적 타결이거든요. 이게 사실 북한이 주장하던 거예요. 포괄적 타결은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은 무조건 핵부터 포기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계속 꼬여왔던 건데 러시아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커져가 있는 상태에서 푸틴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또 1박 2일 동안 짧게 다녀오는 거고요. 블라디보스톡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네.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고 몰려갔어요. 광화버스 타고. 사전 조율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동네 옆집 아저씨 찾아가듯이. 그래갖고 이런 식이었던 거지. 청와대 네. 광화버스 타고 들어가. 어느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나와.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임종석이라도 나와. 아무 대답이 없어. 직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내일 러시아 가신다고 못 나오신다는데요. 알았다. 하고 그냥 간 거야. 딱 그 상황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도 국방에 관련해서는 보수가 어쩌고 개설해봐야 역사상 보수가 집권해가지고 하다못해 조그만 국지전 같은 것도 승리해본 적 없고요. 방산 비리만 엄청 늘어나가지고 이명박만 생각하면 오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전혀 그런 말할 자격 없는 자들이 또 그러고 있고. 푸틴이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푸틴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방송 듣는다고 봐. 확신해. 그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 이 다보스 포럼에 대응하는 바퀴 개념으로. 근데 동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이미 진 거예요. 그렇지. 이 서양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서 그 대응 개념으로 이스턴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장을 처음부터 제안했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시기 권해드립니다. 그 동방경제포럼은 푸틴이 러시아의 동부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연해주 이쪽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과 경제 활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처럼 그냥 그 동네 뭐 블라디보스톡 포럼이라고 하든
안 그러면 러시아 포럼이라고 하든 아시아 포럼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동방이라는 이 개념을 집어넣는 순간 너무 국한시켰죠. 이미 패배한 거라니까요. 예. 그게. 제가 보기엔 야수님 무리가 있습니다. 논리 너무 비약이시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데 뭘 미국 지들이 야구하면서 월드 시리즈라고 하는 거. 거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다보스 포럼만 해도 다보스 포럼은 기억나실 거예요. 박근혜가 가서 생쇼 걷던 곳이잖아요. 예. 이거 원래 다보스 포럼은 친목질이죠. 경제 또는 뭐 정치인들이 친목으로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 예. 파생되는 효과가 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다보스 포럼이고 동방 경제 포럼이 뭐겠어요? 이스턴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스턴 이코노믹 포럼이잖아요. 유럽이나 중국의 그쪽에 대항하는 그런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가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제 세계 4강에 들 수 있나요? 그렇게 부를 수 있나? 군사 경제력 다 합쳐서? 경제력은 좀 떨어지고요. 음. 군사력은 G2죠. 음. 예,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은 G3가 전통적으로 중국 G2고. 정도 되는 거죠. 예, 경제력은 이제 지금 많이 중국한테 밀렸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을 갖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아닙니까? 예, 러시아가 제일 근데 넓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못 쓰는 땅. 동쪽. 이라고 어. 예전엔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자원이 아. 이제 기술 문제죠. 기술이 개발되지 발전하는 않은 갈수록. 자원이 예. 무궁무진하게. 음. 그래서 사실 이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도 러시아가 극동지방, 연해주 지방이라든지 이런 블라디보스톡 쪽을 향하는 극동지방의 자원 개발과 지역 개발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지금 현재 먹는 게 유행이에요. 어떤 부류들한테는. 예,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야, 두만강 정도 갔다 오면 돼. 드라이브로. 도로 뚫어가지고. 자전거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지금 이제 그 러시아의 푸틴과의 만남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러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유치 이런 거니까 그런 걸로도 과거 이미 예약되어 있는 그런 자리긴 했지만 이 북핵이 터지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외교가 시작되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과연 미국이 정말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핵심 코어는 그거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이 사실은 북한 교역량의 90% 차지하니까 중국만 딱 닫아놓으면 북한은 일단 옴짝달싹 못하는 분위기지만 무역이란 북한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중국도 이득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주위에 있는 삼성 정도의 지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아까 말한 송유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국 쪽의 송유관을 막으면 되느냐. 그러면 러시아 쪽 송유관 쓰면 되는 거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혈맹처럼 따르는 북한을 버리긴 좀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는 더 한술 더 떴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그런 식으로 제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예. 피력했거든요.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량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북한 나진까지 원유 라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원유 공급을 해요, 북한에.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원유를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석유를 가공해서 또 수출도 해요. 그런 시스템을 들어가고 있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천연가스와 원유 라인을 우리나라까지 내려보내는 거예요. 동해안 라인을 그렇겠죠. 따라서. 예. 예. 지금 가장 큰 숙제가 그거고 일본은 자기들 쪽으로 빼려고 하는데 북방 4개선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어려워요. 러시아와 거의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지정학적 이치가 일본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부동항 이야기는 뭐 한 수십 년 들었던 이야기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과 그 해저터널을 뚫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는 북한만 없다면 정말 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북한하고 통일만 된다면 최고죠. 통일 안 돼도 돼요. 예. 그냥 친하게만 그냥 교류만 지내도. 하면 예, 돼. 예. 그러니까 기차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예. 오늘 심심한데 이번 주 연휴에 북한 평양이나 좀 갔다 오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냉면 먹으러 가자. 택시비 8만 원. 장난차 시간 함흥 정도 갔다 와야지. 아오지 탄공 한번 갔다 오고. 예. 체험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중에 젊은 층에서 그런 게 인기라잖아요.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일본 도쿄에서 점심을 먹어요. 러시아의 입을 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은 코리아 패싱 당하지 않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북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엄청나게 화내는 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미국이 화를 덜 내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강경 노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해놨으니 그러면 푸틴한테 가가지고 북한 좀 제재합시다라고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힘의 균형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았으니 나쁜 짓을 한 놈에게
세계 평화를 해치니까 화를 내긴 하지만 러시아로 하여금 그런 제재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힘의 균형에 의해서 트럼프 입장에서 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그런 조합을 만든 게 아닌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다고 믿고 싶기도 한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건조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렇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거다라고 그 외교팀에서 그 예상한 거일 수도 있죠. 이게 중국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은 북미 관계에서 지금 완전 카운터인 거고. 그러니까 자,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출국인데 러시아로 출국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차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국빈만문 이런 게 아니라 포럼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럼이 뭐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 다보스 포럼 있잖아요. 이거의 동방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 훨씬 큰데 네. 뭐 중국도 뭐 AI, IB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뭐 은행을 네. 만드는 것처럼 네.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이건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어떤 포럼입니까?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서 올해가 세 번째고요. 주요 참석국은 역시 러시아가 개최를 하니까 러시아를 필두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그리고 북한은 1차 때는 대표단이 왔었지만 2차부터는 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아주 빡센 일정으로 러시아를 가셨죠.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럼에 안 가면 미보여요. 러시아가 주도하는 포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급 정도 되는 국제적인 인물이 네. 저번에 유럽 갔을 때 G20 갔을 때 푸틴이 미스터 문 꼭 와줘 해서 갈게 하고 간 이런 행사예요. 새끼 손